결혼식장 대기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지는 의자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수십 번 넘기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 사회자의 리허설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고 문 밖으로 들락거리는 친척들의 발소리가 어지럽게 스쳤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엄마였다. 결혼식이 시작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0분. 그러나 어머니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드레스 자락을 매만지며 긴장한 표정으로 거울을 바라보던 수지는 결국 핸드폰을 들어 통화를 시도했다. 통화 연결음은 길게 울리기만 했고 응답은 없었다. 수지는 순간 눈치를 살폈다. 신랑 쪽 가족들이 이미 도착했고 친구들도 대기실에 들러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어머니의 부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조차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는 어릴 때부터 큰 감정 표현 없이 늘 조용히 곁에 있던 사람이었다. 수지는 그런 엄마를 이해하지 못한 채 때론 서운해하고 때론 거리감을 두었다. 그런데 오늘 인생의 가장 큰 날이자 가장 복잡한 감정이 엉켜있는 이 순간에 그녀가 없었다. 수지는 어제의 통화를 떠올렸다. 엄마, 내일은 일찍 와야 돼. 드레스 입기 전에 사진도 찍어야 하잖아. 그래, 알겠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잔잔하고 특별히 슬프거나 기쁜 기색 없이 담담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수지는 문득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보다는 왜 연락조차 없이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서운함이 더 컸다. 예식장 안에서 어머니를 대신해 메이크업 상태를 확인해주는 친구의 손길에도 신랑의 장모님이 건네는 환한 웃음에도 그녀는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행진이 이어졌다. 수지는 혼자서 입장했다. 아버지는 이미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 이 순간 어머니마저 그 자리에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허전하게 만들었다. 사진 촬영까지 마친 후 수지는 결국 신랑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머니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통화 연결음 뒤로는 예식장의 혼잡한 소음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면서도 마음 한켠은 자꾸만 딱딱하게 굳어갔다. 엄마는 왜 이 중요한 날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걸까? 정말 잊은 걸까? 혹은 일부러?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수지는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된 얼굴은 어쩐지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신혼여행을 다녀와 짐을 풀며 새 집에 적응해가는 와중에도 수진의 마음 한켠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엄마는 그날 왜 오지 않았던 걸까? 연락은커녕 문자 하나 없는 그 태도에 서운함이 쌓여갔다. 아니, 배신감이라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몰랐다. 수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친정집을 찾아갔다. 현관, 비밀번호는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신발장엔 늘 정갈하게 놓인 어머니의 슬리퍼 한 켤레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거실엔 인기척이 없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잠시 숨소리조차 내기 미안할 정도였다. 방 안으로 들어간 수지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작은 책상 위에 놓인 손편지 한 장이 그녀의 눈을 붙잡았다. 그 아래에는 낡은 손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수지는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다.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의 가장 중요한 날에 내가 함께하지 못해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너는 몰랐을 거야. 전날 밤 나는 너의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내줬단다. 편지는 군더더기 없는 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내용은 간결했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어머니는 결혼식 전날 아버지의 납골당에 다녀오며 한참을 울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내용도 뒤따랐다. 너를 보낼 준비가 안 됐던 건 사실 내 마음이었어.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이제는 너까지 내 곁을 떠나는 것 같아. 그게 참 많이 두려웠단다. 수지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로 서서히 뜨거운 물방울이 맺히더니 이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토록 차갑다고만 생각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누구보다 뜨겁게 감정을 삼켜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손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통장 한 권과 함께 자신이 초등학생 시절에 썼던 연보라색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엄마는 오늘도 반찬 가게 나가면서 내 도시락에 메모 넣어줬다. 엄마가 내일 일찍 온대서 기대된다. 수지는 입술을 떨며 일기장을 덮었다. 그날의 엄마는, 그 메모를 남긴 사람은 지금의 엄마와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그녀 곁에 있으면서도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튿날 수지는 다시 친정집을 찾았다. 전날 두고 온 마음을 주워 담기 위해서였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문을 여는 순간 느껴지는 그 공기마저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텅 빈 거실을 지나 방으로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현관 앞 신발장 위에 놓인 작은 흰색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봉투 위엔 단정한 글씨로 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얇은 용지 2장과 함께 현금이 들어 있었다. 한눈에 봐도 결혼 축의금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의 시선을 잡아당긴 건 동봉된 메모였다. 수진아, 이건 원래 결혼식장에서 내 손에 직접 주려던 거란다. 늦었지만 받아줬으면 해. 나는 늘 부족한 엄마였지. 그래서 내 앞에 당당히 서는 게 쉽지 않았단다. 그래도 내가 웃는 모습을 멀리서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다시 그날을 떠올렸다. 결혼식장 대기실에서 애써 침착하려 했던 그 순간. 문 너머로 스치듯 느껴졌던 시선 하나. 혹시 엄마는 거기 있었던 걸까? 수지는 곧장 식장 CCTV 영상을 요청했다. 그리고 며칠 뒤 한복 차림의 여인이 홀 한켠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하객들과 섞여 조용히 빠져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뒷모습이 선명하게 익숙했다. 그건 분명 어머니였다. 그녀는 모든 걸 보고도 딸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돌아섰던 것이다. 이유는 명확했다. 이미 울음을 다 삼켜낸 사람은 끝내 또다시 흐트러질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수지는 멍하니 영상을 반복해 보았다. 슬프거나 원망스럽기보다 그냥 가슴이 아팠다. 그 사랑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욱 절절했다. 그날 밤 수지는 남편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날 식장에 오긴 오셨대. 나한테 말 안 하시고 혼자 멀리서 보고 가셨어.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울었구나. 수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진짜 울음을 터뜨렸다. 수지는 손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둔 뒤 남겨진 손가방을 다시 펼쳐보았다. 낡은 가죽의 매무새는 세월을 그대로 품고 있었고 지퍼 손잡이는 반쯤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천천히 가방 안쪽을 더듬다가 아래쪽 깊은 곳에서 얇고 오래된 노트 하나를 꺼냈다. 표지는 바랬고 가장자리는 손때가 잔뜩 묻어 있었다. 노트 앞장에는 딸에게라는 세 글자가 작게 적혀 있었다. 수지는 가슴을 눌러가며 첫 장을 펼쳤다. 내가 어릴 때 너는 나를 많이 원망했지. 왜 그렇게 살았냐고. 왜 아무 말도 못하냐고. 그땐 말 못했단다. 아니,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어. 내 아버지는 참 냉정한 사람이었거든. 당신을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틀렸던 거겠지. 수지는 숨을 죽이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노트 안에는 어머니가 살아오며 가슴에만 담았던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거친 말투에 눌려 살았던 시간. 딸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죽이고 참고 살아온 날들. 그리고 이따금 딸에게 뱉었던 모진 말들이 모두 스스로에게 향한 미안함으로 적혀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수진이 몰랐던 사실 하나였다. 그녀가 13살 되던 해 어머니는 한 차례 이혼을 준비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작은 수첩에 적힌 법률 상담 메모. 그리고 당시 기록된 병원 진료 내역까지 노트 속에 스크랩처럼 붙어 있었다. 하지만 수진을 위해
그 모든 결정을 접었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단다. 그래서 참고 또 참았다. 내가 자리를 지켜야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 그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수지는 노트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토록 강하다고만 생각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수없이 흔들리며 부서지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버린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엄마를 이해하지 못한 지난날을 사과하고 이제부터는 그녀의 곁을 지키겠노라고. 며칠이 지났다. 수지는 노트 속 엄마의 과거를 곱씹을수록 그동안 자신이 놓쳤던 시간들이 가슴을 후벼 팠다. 단순히 고된 결혼 생활을 견딘 여인으로만 알았던 엄마는 실은 수많은 갈림길에서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접어온 사람이었다. 그날 수지는 친정집에 다시 갔다. 현관을 열자 익숙한 된장국 냄새가 코를 스쳤고 부엌에선 어머니가 조용히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뒷모습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수지는 그 평범함 속에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엄마, 그동안 나 너무 몰랐어. 나쁜 딸이었어. 어머니는 뒤돌지 않았다. 손끝만 멈춘 채 말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그냥 다 안고 가려 했던 거야. 수지는 조심스레 다가가 어머니의 등을 가볍게 안았다. 등은 작고 말라 있었으며 손끝으로 느껴지는 뼈마디가 유난히 또렷했다. 그 순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식탁 위엔 어머니가 준비한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평소처럼 반찬을 담던 그릇, 늘 쓰던 무채, 마른 멸치볶음. 수지는 그 모든 것들이 새삼 다르게 느껴졌다. 무심한 듯 정갈한 그 식탁 위에는 사실 오랜 침묵과 사랑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수지는 엄마와 함께 앉아 처음으로 오래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 이야기, 자신이 몰랐던 결혼 전후의 일들, 그리고 오빠 이야기까지. 그 아이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지. 어릴 땐 너보다 더 예민했어. 근데 큰애가 먼저였잖아. 엄마는 그 아이한테 더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한테는 차별로 보였겠지. 미안해. 수지는 처음 듣는 말에 놀랐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며 그 말을 받아들였다. 어린 시절 늘 오빠에게만 편을 들어준다고 느꼈던 그 기억이 뒤늦게 다시 재구성되고 있었다. 그건 편애가 아닌 엄마 나름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어떻게 딸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국을 떠먹었다. 짠맛과 함께 울컥하는 감정이 함께 삼켜졌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괜히 휴대폰을 열었다. 습관처럼 SNS를 켰다가 다시 껐다. 뉴스 앱을 넘기다가 결국 통화 기록을 열어봤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는 결혼식 전날이었다. 이후 단 한 번도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저 찾아가고 말없이 끌어안았을 뿐이다. 수지는 그 사실을 자각한 순간 스스로에게 놀랐다. 단 한 번도 엄마, 잘 지내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늘 엄마가 먼저 연락하길 바랐고 자신은 받기만 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든 채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내 화면을 꺼버렸다. 뭔가 부끄러웠다. 그날 저녁 수지는 남편과 함께 밥을 먹으며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엄마도 비슷했어요. 표현이 없었지요. 대신 김치 하나, 국 하나로 다 보여줬죠. 그 말에 수지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사랑하는 걸까? 그 사랑이 어쩌면 가장 오래되고 진한 형태일 텐데 정작 그걸 제때 알아채지 못하는 건 왜일까? 다음 날 수지는 모처럼 점심시간을 내어 친정 근처로 갔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 생각이었다. 하지만 화면을 열어 번호를 누르려던 순간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병원입니다. 김정숙님께서 오전 외래 진료 중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고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
보호자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언가 무너지듯 식은땀이 솟았다. 어머니의 이름, 병원, 입원. 수지는 급히 가방을 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지하철 안, 병원 가는 길.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했다. 그렇게 가까이 두고도 왜 단 한 번도 괜찮냐고 묻지 못했던 걸까? 눈앞이 흐려졌다. 전화 한 통을 먼저 걸지 못한 자신이 이렇게 큰 후회를 안고 달리게 될 줄은 몰랐다고. 병원에 도착한 수지는 곧장 안내데스크로 향했다. 의식 없이 누워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꽉 채웠다. 담당 간호사는 그녀를 진료실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지만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수지는 진료실 안침대에 누운 어머니를 마주했다. 산소호흡기까지는 아니었지만 평소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다.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이 유난히 굵게 보였다. 엄마는 조용히 눈을 떴고 딸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수지는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감쌌다. 말없이 꽉 쥔 손에서 지난날의 원망과 미안함, 그리고 아직 남은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수진아, 이 정도로 호들갑 떨 일은 아니야. 너 결혼하느라 고생했는데 엄마가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 엄마는 늘 그랬다. 본인의 몸은 아파도 마음은 무너져도 늘 마지막에야 말하곤 했다. 수지는 순간 감정이 복받쳐 올랐지만 꾹 참았다. 대신 서류를 받아들고 조용히 보호자란에 사인을 했다. 그런데 병원 관계자가 전한 말 한마디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환자분이 보호자로 설정한 분이 수진 씨가 아니셨더라고요. 원래 보호자 명단은 김민수 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순간 이름을 되뇌었다. 김민수, 자신의 오빠였다. 하지만 오빠는 아버지 장례식 이후 가족과 연락을 끊다시피 지냈다. 유산 문제로 언성이 높았던 그 마지막 날 이후 그는 어머니에게 연락 한 통 없었다. 그런데도 엄마는 보호자란에 그의 이름을 적어둔 것이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다. 이유를 묻지도 못했다. 묻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병실에서 어머니가 잠든 사이 수지는 보호자 정보 변경 신청서를 작성했다. 보호자란을 조용히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며 생각했다. 어쩌면 엄마는 끝까지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며칠 후 어머니는 퇴원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수지는 엄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병원 침대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게 둘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둘만의 신혼집에 엄마가 함께하는 상황이 어색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남편은 조용히 응원해 주었다. 어머니는 처음엔 많이 조심스러워했다. 수진의 냉장고 문을 열기조차 망설였고 식탁 앞에서는 자꾸만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수지는 엄마가 차려준 국 한 그릇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안온함을 느끼곤 했다. 어느 날 수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엄마, 왜 보호자란에 오빠 이름을 쓴 거야? 어머니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진아, 엄마는 그 애가 돌아올 줄 알았어. 언젠간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줄 알았거든. 그래서 혹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쓰러지면 그 애라도 옆에 있어줬으면 했어. 그 말에 수지는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다. 엄마는 아직도 그 아들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오빠가 연락도 없이 몇 년을 등 돌린 뒤에도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아이가 돌아올 자식으로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수지는 엄마를 데리고 외출을 나섰다. 가까운 공원. 어린 시절 엄마 손잡고 나들이 갔던 그 길.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엄마, 나 아이 가지면 그 아이한테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야. 표현을 아끼지 않고. 그래, 그래야지. 엄마는 그렇게 못했거든. 말이 안 나왔어. 너한텐
미안했어. 수지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손은 여전히 작고 말랐지만 그 안에 있는 온기만큼은 누구보다 컸다. 그 순간 수지는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바라던 엄마는 사실 이미 곁에 있었다는 것을. 말로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 손길 하나에 담겨 있던 진심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한 것이다. 수지는 결혼식 날 엄마의 빈자리를 원망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날 엄마는 그 누구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배웅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내가 날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